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2주에 한 번씩 만나뵙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컨설턴트 정치 분석가와 함께 진짜 지금 현재 이슈를 날카롭게 진단해보는 유승찬의 콕인데요. 오늘도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표회담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뭐 좀 지루합니다. 저는 요즘에 뭐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지만 사실 뭐 각 정당에서는 이제 대표가 회담했으니까 만남 자체의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들 이 어려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만남 자체의 의미를 두는 건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국민들은 현실적으로 뭘 좀 잡히는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뭐 하나라도 민생 관련된 어떤 것이라도 구체적으로 합의를 해서 나올 생각 뭐 거기까지 기대하는 게 좀 요즘 정치 상황은 좀 무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냥 맹탕 회담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금투세 같은 경우는 사실 합의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한때 계속 그 금투세에 대해서는 타협할 의사를 내비쳤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이제 금투세만 갖고 나오면 안 되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라도 하나 받아야 되는데 그럼 뭐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을 받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그런 권한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아직 대표로서 뭐 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뭔가 주고받는 그러니까 이런 회담에서는 한 사람만 양보해서는 이게 뭐 성과가 나기 되게 어려우니까 그런 주고받는 의제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통된 민생 공약, 예. 뭐 실천 협의 기구인가 뭐 있잖아요. 이거 다 레토릭이고요. 사실은 그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뭐 당장 아침부터 또 이제 그 계엄령 갖고서 이제 공방이 시작이 됐잖아요. 대표님, 그 계엄 얘기 잠깐만 여쭤볼게요. 저는 뭐 이게 뭐예요, 그게? 너무 황당한데 이게 이제 뭐 그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있었던 이제 얘기들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일종의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계획 아니잖아요. 컨틴전시 플랜이지 말고. 첫 번째로 뭐가 어떻게 됐든 당 대표 회담에서 당 대표가 거론할 얘기는 아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게 보통 일입니까? 계엄이라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 비상사태가 나오는 건데. 대표님. 예. 우리 나이 또래는 계엄이 뭔지를 알죠.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무슨 드라마 시리즈 예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적절했습니다. 야당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계엄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고 계엄 얘기가 지금 음모론처럼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 사실 저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그걸 얘기하면 그것도 얘기를 안 해요. 차차 밝히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모종의 이제 빌드업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강하게 논평을 냈어요. 이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재명 계엄농단 나치 스탈린 선동정치 거의 나올 수 있는 최고 수의 워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인물을 쫙 열거했네. 나치 스탈린. 아주 그냥 뭐 이게 센 단어는 다 동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다시 이제 계엄을 둘러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이게 추석이 계엄 밥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둘러싼 뭔가 이 전면전이 시작이 된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차차 내놓을 근거가 좀 있긴 있어야. 그렇죠. 되지 않을까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근데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민주당에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보를 가지고 언론사에서도 제보 가지고 보도를 안 하는데 제보 수준에서는. 이 제보를 가지고 그럼 이 제보의 이제 이 신뢰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리고 이거를 사실은 당대표는 최후의 순간에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액션이 있을 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저는 어떤 야당 의원에 대한 어떤 수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전 명분 쌓기 뭐 이런 빌드업 과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박근혜
그 탄핵 당시에 있었던 계엄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기반으로 그러니까 안이에요, 안. 여기서 예. 요걸 기반으로 지금 이야기들을 길어 올리고 있잖아요. 예. 국회의원을 안. 체포해서 계엄 무력화 의결을 막는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시나리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사실 그거는 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이 안 나지 않았습니까? 안 났죠. 네. 유죄가 아니고 무죄. 예. 아니 근데 제가 대표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자 지금 민주당 주장한 대로 뭐 국회의원도 구금한다. 아니 43명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그럼 국회 해산이지 그게 말이 돼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만약에 구체적으로 그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렇지 네. 않아요? 지금 비상계엄이 선포될 이거 엄중한 상황인데. 지경이면 뭐 본회의장을 점거하든 뭐 이런 비상 상황에 돌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문제는 약간 앞으로 이게 왜 이렇게까지 이건 저는 약간 과속 페달을 밟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지금 속도 조절에 실패했다. 계엄 얘기를 저는 뭐 최고위원회에서 원래 이제 김민석 의원은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 예전부터 그때도 이제 계엄 문건을 이제 그 추미애 당대표한테 제보한 분이 이제 김민석 그 수석 최고위원이라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관성은 있어요. 그때도 계엄, 지금도 계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걸 당대표가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신뢰성 있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이거 진짜 뭐 계엄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를 하게 될 텐데 너무 좀 가볍게 말을 던진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은 계엄이 뭔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하지만 저희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그때 사실 계엄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민주주의가 중단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아니 중단뿐만이 아니고 뭐 하여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려면 최소한도 50대 중후반에서부터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좀 아는데 그래서 음모론은 이제 음모론대로 이제 계속 확장이 되는 건데. 젊은 사람들 그거 모르면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죠. 음모론이 또 이게 토대를 만들잖아요. 지금 충암사단, 이 그렇죠. 3요직, 국방부 장관, 뭐 방첩사령관. 뭐 또 뭐야 아무튼 세 개 다 충암고등학교 동문 출신이다. 뭐 400명 중에 뭐 4명인가 그렇다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어쨌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될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과속한 것에 대한 해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대통령실이 정말 강도 높게 참전을 했기 때문에 너무 세다.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오늘 국회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거 이거는 제가 아까 일부에서 좀 많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말도 안 되죠. 이게 지금 87년 이후에 처음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 이 삼권 분립에 기반해서 뭔가 이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민주공화국이잖아요. 아무리 불편해도 개원식은 가셔야죠. 가서 욕을 얻어먹더라도 개원식은 가셔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게 대통령의 그렇죠. 저는 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안 간 거는 좀 너무 좀 뭐랄까 이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정치를 보고 해석하는 게 싫어요 아주. 이게 뭔가 저하고 똑같이.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지 않았습니까? 뭔가 이 그래도 뭐가 우시하면서 이게 되죠. 정치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한 어떤 정치의 축제를 그럼 거기서 봤는데 양보도 있었잖아요. 네, 바이든 대통령의. 양보도 있고 그리고 이게 통합을 위한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참 그거 보다가 한국 정치를 보면 그래서 이번에 저는 사실은 여기 뭐 40분 비공개회담했다고 그랬잖아요.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40분이 뭡니까? 밤을 새서 얘기를 해가지고 뭐 하나라도 건져갖고 나올 생각을 해 여야 대표가 지금 정치를 한다면 40분 만난 걸 갖고 이제 언론에서 의미 부여를 하는데 그거 우리나라 이게 너무 지금 정치의 수준이 좀 너무 낮아진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기가 맨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니까 얘기하기도 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치 수준이 아니라 뭐 정치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정치가 지금 없어졌어요. 제가 없어진 거 그냥 아니에요? 없어졌어요. 지금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안 할 수 없으니까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또 대표가 됐으니까 그렇죠.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한동훈 대표도 뭔가
용산과 차별화된 자기의 독자적 영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 두 분의 이해관계가 그 형식적인 만남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진심은 못 봤어요. 뭐 필요에 의해서 서로 뭐 하는 거니까. 그럼 이것이야말로 내가 볼 때 명백한 약속 대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뭐 오늘 평가들은 뭐 스스로가 평가할 때는 뭐 나름대로 좋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야 모두. 아니 자기 당 대표가 가서 뭔가를 했으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죠. 저게 무슨 성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뭐 8기항인가 무슨 합의사항인데 합의사항 내용이 다 뭔지 우리 봤잖아요. 추후 협의한다가 합의사항입니다. 추후 협의든 뭐. 저는 이런 이 합의사항 8개가 다 그런 거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전 사위에 대한 취업 청탁 의혹, 이게 이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됐다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제 뭐 보세요? 압수수색 영장에 그게 명백됐다는 거잖아요. 글쎄요, 저는 사실 그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전직 대통령을 피의자라고 분류하기에 과연 충분한가? 지금 나오고 있는 혐의가 이게 무슨 경제 공동체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게 이제 지금은 정치가 뭔가 뭐 통합보다는 피차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은 적폐청산 프레임을 가지고 경제 공동체는 아마 했잖아요. 그때 처음 나왔을 거예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 맞아요. 거기랑 이제 경제 공동체 그래서 포괄적 뇌물죄 뭐 이런 것들이 맞아요. 적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부모와 딸 간의 경제 공동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법리는 잘 모르겠으나 일종의 망신주기 수사나 이런 관행들이 뭐 지금 같은 적대적 공생관계, 적대적 대결 상태에서는 뭐 불가피한 것일 수는 있는데 참 안타까운 정치 문화라고 봅니다. 저는. 문제가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수사해야죠. 네. 근데 수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프레이밍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또.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는 계속 더 강대강 대립 상황이 올 거고 그래서 이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정치적 의미로 보면 지난번에 이제 김경수 전 지사 사면했잖아요. 복권했잖아요. 이제 여기를 건드리면 친문 세력이 결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저는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 전략적으로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흐름 하나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이제 뭐 10월 11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선고 1심 선고 공판이 두 건에 걸쳐서 이제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뭔가 맞물려서 확실히 뭐 근데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고 공개적으로 수사하고 이러면 그 이른바 친문 세력은 긴밀하게 결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네. 결집을 하는데 이게 물론 이제 그 10월 말 11월 초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죠. 일단 유죄냐 무죄냐가 될 수 있고 유죄가 나온다면 만약 유죄가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뭐 무죄가 나오면 문제가 없지만 이게 피선거권 박탈 정도 수준의 형이 떨어지느냐 아니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갈라지는데 그렇죠. 그러면 천지개벽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서 어쨌든 친문들이 결집을 하게 되면 이때는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커질 수 있죠. 김경수 지사가 이제 12월 말쯤 귀국한다고 이제 11월인가 뭐 11월 뭐 아무튼 12월 뭐 이때 연말쯤 귀국한다는 설이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뭐 지금 이 마당에 이제 수사를 멈출 수는 없는 거고 피의자로 적시까지 했는데 뭐 그러면 저는 친문 세력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도 높게 결집할 것이고 그러면 결집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외화되는 건 어쨌든 지도자를 중심으로 외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지금 친문 세력 중에서는 그래도 김경수 전 지사가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좀 그 연관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당 외에 있는 친문들도 모일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게 탄압을 받으면 이게 뭉치게 돼 있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분리가 돼 있잖아요. 지금 뭐 김동연 지사 쪽으로 뭐 전해철 전 의원께서 이제 거기 뭐 상임 고문인지 아무튼 그런 역할을 그게 약간 흐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비명계들의 흐름들이 좀 있는데 아직은 구심점이 없는 상태인데 그 구심점이 형성될 개연성도 있죠. 올 연말에. 초일회가 그런 역할하는 거 아니에요? 초일회 좀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데 아무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초일회가 뭔가 그랬더니 매달 초일요일 날 만나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좀 그 무슨 이름을 정해서 뭔가 추구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좀 이름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있다. 네, 저는 그러면은 어쨌든 일단은 김부겸 전 총리가 됐던 김동연 지사가 됐던 김경수 전 지사가 됐던 누가 됐든 하여간 일단은 친문이 뭉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부겸 총리가 뭐 문재인 정부 때 총리를 했다고 해서 친문으로 분류하기는 좀 그런데 거긴 좀 다른 양상인데 어쨌든 비명계 정치인들이 이제 세력화할 개연성은 있다. 김부겸 전 총리도 이제 뭐 9월부터 뭐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발언도 좀 하시기 시작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방송 출연하는 거랑 정치 재개랑 관련이 있습니까? 있죠. 아,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였습니다. 리틀 약사의 이름을 걸고